매불쇼! 아, 특채 진짜 하다. 마이크도 안 넣어, 이제? 아이고, 확인하고 들어가셨어요. 아니, 어떻게 확인해, 내가. 아유, 정영진 하는데. 제가 볼 땐 정영진 씨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 내가 잘못했어. 네네. 나 제 손 보고 들어갔는데. 아, 그래요? 예. 아, 네. 혹시. 아, 우리 저 특채 PD가 네. 지난 주말에 꼼수를 부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1등을 했어요. 아니, 꼼수 안 부려도 이거 1등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괜히 꼼수 부리면 1등 해가지고 지금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노래가 뭐 좋긴 좋지만. 네, 그렇다고 그럼 4개를 나눠서. 4개를 나눠가지고 지금 1등 떡하니 올라가 있는데. 아,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우리 또 특집 PD가 성공한 꼼수는 서비스라고. 아,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듯이. 네네. 성공한 꼼수는 서비스군요. 서비스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아, 근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하여튼 뭐, 매불쇼. 저희 오늘도 신청곡도 들어왔습니다. 정영진의 랄라블라. 아니,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있어요? 제가 이제 업로드를 좀 늦게 해가지고. 아, 그래? 불금쇼가 이제 오랜만에 업로드가 됐는데. 네. 아, 저는 진짜 살면서.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2018년 들어선 제일 많이 웃었던. 아, 그래요? 정영진 씨는, 어떻게 그렇게 웃겨? 노래 좀 진정성을 담으면. 그렇게 이렇게 웃기시구나. 나옵니다. 나 진짜 배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께서도 저 불금쇼 한번 네. 들어보시면은 그 이제 광고 녹음을 했는데 거기 이제 노래를 우리 정영 씨가 직접 불렀습니다. 배가 찢어집니다. 야, 서비스 진짜. 할 거면 이 노래도 따로 해갖고 올려. 그 노래가 더 좋대, 애들이. 그 진짜 배 찢어집니다. 함부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네. 재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곡은 뭡니까? 오늘 첫 곡은 우리 저 특채 PD는 네. 항상 뭔가 의미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월드컵 끝났으니까 월드컵 주제가를 꼭 띄워야 된다는데 월드컵 주제가 누가 관심 있습니까? 주제가 뭐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니, 주제가. 모른다고 아무도. 예. 근데 이런 의미를 좋아해. 왜냐하면 이제 저분이 EBS 공채에 넣었다가 떨어진 분이라. 의미 얘기. 의미를 좋아해. 집착하는구나. 네. 그럼 뭐 대안이 지금 마땅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월드컵도 끝나고 네. 어제 이제 결승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누구 노래 근데 이건? 니키잼. 뭘 꿀잼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야? 니키잼이? 니키잼이야. 행노잼 다음에 니키잼? 노래는 진짜 행로잼일 겁니다. 네. 왜냐면 모르니까. 나도 몰라. 네. 근데 의미가 워낙 또 있다고 하니까. 그래, 뭐 EBS 한번 가시라고 해. 네. 듣고 가겠습니다. EBS 관계자분들 좀 스카우트 해가요. 그래, 일 잘해. 일 잘해. 자, 월드컵 주제가 라이브 1업 니키잼. 음질이 너무 좋지 않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채 PD 아닙니다. 특채 PD입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음질이 찢어진다. 음질 진짜 안 좋다. 음질 구려요. 청취자 고박 터트릴 셈이냐. 특채 PD 음질 좀 개선해라. 꺼져. 음질 찢어져. 니키잼. 우리 PD에게 니킹 날리고 싶어요. 귀에 피난다는 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의 첫 피입니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지금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투자 타이밍이 어렵다면 커피 타는 바리스타, 리듬 타는 세뇨리타, 사막 타는 낙타, 살 때 타, 할 때 타, 알려준다 유한타. 유한타 T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투자 타이밍은 유한타 증권. T레이더. 지금 T레이더를 검색하시면 인공지능 T레이더가 알려주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무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우리 팩트리어트 미사일님이 네. 앞으로는 그냥 노래 제목만 알려달라고 그러면 멜론으로 듣겠대요. 굳이 우리한테 들을 필요 없으니까. 괜찮다. 우리는 제목만 얘기하고 노래는 멜론에서 듣는 걸로. 괜찮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구속 안 되고. 그래. 제목 괜찮네. 지금 대신 구속될 사람 신입으로 계속 뽑고 있거든요. 네. 자, 저희가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특집 PD가 네. 카톡에 무슨 또 방을 하나 만들었나 봐요. 매불쇼 방 같은 거를.
뭐 카카오 플러스 친구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그러면? 건가 봐요. 아, 네. 매불쇼 검색하면 되겠죠? 매불쇼. 네, 매불쇼를 카카오 플러스에서 검색. 에휴. 아주 신났어 우리 특채 PD가.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월드컵이 끝이 났으니까 네. 월드컵 이제 최종 저희가 이제 정리는 내일 박권 씨와 함께하고. 아, 그래요? 네네. 이제 오늘은 어제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 해? 그 김한 기자 전화 연결해가지고. 김한 기자 누구예요? 그 히든 풋볼. 아. 네.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매불쇼예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김한 기자. 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주제곡 아십니까? 윌 스미스가 부른 노래 아닌가요? 윌 스미스? 윌 스미스는 어제 결승전에서만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 노래가 주제가 할 때는 세 명이서 부르는 거, 남자 두 분이랑 여자 네. 두 분. 그 네. 제목이 뭐죠?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핵노잼이 부른 거 아니에요? 니키잼. 니키잼인데 니키잼. 맞아, 기잼. 그러니까 전문가도 잘 모르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히트가 잘 안 됐네요 이번에 그 노래가. 아니요, 근데 그 경기장 가면, 저 러시아 갔다 왔잖아요. 갔다 네, 왔어요? 네. 그때 히든풋볼 나갔잖아요. 기억 간다고 못 하시네. 했었잖아. 돈 받아가지고 청취자분들 등쳐가지고 나갔다 했잖아. 네네. 근데 가면 경기 전에 그걸 틀어주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좋아해요, 다들 그 노래. 좋아합니까? 네, 엄청 그 현지에서 인기 많았는데 국내에서는 그 노래 나올 때 중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인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현지에서는 진짜 인기 많아요.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결승전은 어떻게 러시아에서 보셨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TV로. 언제 돌아온 거예요? 그럼 한국 경기 끝나면 돌아온 거예요? 저는 한 멕시코전 끝나고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멕시코전? 네. 그렇게 됐군요. 꽤 됐어요. 네. 재미 좀 봤어요? 무슨 재미죠? 축구 보는 재미. 축구 재밌었죠. 네, 재밌었고. 네. 현장에 5경기 보고 왔는데 확실하게 수준이 높다라는 걸 알고 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독일전이 열렸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네네네. 네, 그래서 조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독일전도 못 보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경기만 보고 있어요. 입장권 얼마입니까? 입장권? 입장권이 $210 정도 돼요. 좋은 자리가 원래는. 3, 4만 원 하겠네. 네, 근데 와.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 샀고, 왜냐면 그건 이제 맨 처음에 산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티켓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가지고, 싼 경기는 한 2-30만 원 하고, 와, 그리고 좋은 경기는 100만 원 넘어요. 100만 원? 인기 많은 경기는 100만 원 넘어요. 네. 어제 결승전은 결승전은 엄청났겠네, 진짜. 네, 그렇죠. 결승전은 한 200-300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렇게 많이 간 거예요? 남미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일생의 낙이 한 3년, 4년 이래가지고 네. 그냥 월드컵 보러 가는 거야? 네, 확 그만두고 다 와서 저 멕시코 사람들은 진짜 어딜 가나 있더라고. 멕시코 경기가 아니더라도. 와, 인생 멋지게 사시네요, 다들. 네, 그러니까 다 네. 남미 사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래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와, 그렇군요. 어제 그 결승전은 이제 당연히 보셨겠고, 네네. 그 개인적으로는 어느 팀을 응원하셨을까요? 저 아무래도 약간 저는 약팀을 약간 응원하게 되는 마음가짐이 있어가지고. 네. 크로아티아가 좀 내신 한번 사고 치나 했는데 역시나 좀 객관적으로 좀 앞서 있는 프랑스가 이겼지만 그래도 크로아티아가 생각보다는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던데 어제. 네. 어제 네. 내용 자체로도 프랑스가 승리한 거는 사실입니까? 축구 어떤 기술적이나 어떤 분위기는 크로아티아가 조금 앞섰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축구는 골이잖아요. 그래서 골을 넣은 팀이 이기고 또 은바페라는 필살기 같은 선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크로아티아가 막기 어려워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은바페가 메시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98년생이면 지금 20살인 거잖아요. 네. 시작이 너무 빨라서 메시도 물론 굉장히 빨랐지만 메시는 월드컵 우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은바페는 20살에 월드컵 우승 찍고 시작하는 선수라서. 98년생이에요? 네. 야, 그 프랑스가 98년에 우승하고 그때 태어났네. 그때 태어났네. 네. 그 우승을 못 보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시작점이 너무 높으니까 아마 뭐 가능성으로는 메시보다 메시 거의 동급으로 갈 수 있을 것 그 같은 정도야? 근데 네. 사고 한번 칠 것 같아. 사고 한번 친다고. 약간 좀 끼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 선수가 막 근본 해가지고 진짜 막 착하고 막 예의 바르고 했는데 사실 이번 월드컵 때 좀 이미지를 망쳤죠. 태클 살짝만 해도 막 엄살 피우면서 넘어지면서 못된 거부터 이제 배웠어. 네. 이제 사람들이 같이
네이마르랑 같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막 네이마르한테 쓸데없는 것만 배웠는데 뭐 어쩐데 하면서 좀 약간 이미지가 조금 이제 나빠지긴 했습니다. 약간 호나우두 느낌이 좀 나요. 호나우두. 네, 호나우두 옛날에. 그러니까 호나우두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태클을 걸어도 막 그 무소의 뿔처럼 막 달려가는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음바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저 페널티킥 하나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는 어떻게 좀 잘 준 겁니까? 공정합니까? 핸드볼이 사실 심판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판정이라서 네. 그거를 뭐 안 줘야 된다라고 뭐 유럽에 있는 하신 분들이 말을 했더라고 몇몇 분들이. 근데 그걸 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주면 또 안 준 나름대로 논란이 커졌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잘 주는 게 조금 더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 저 댓글 보니까 네. 이 축구에 관심들이 정말 없으십니다. 네, 지금 축구 얘기 한마디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 그럼 어제 크로아티아가 자책골을 넣었잖아요. 만주키치가. 저 근데- 물수제비 뜨기 골.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 골키퍼 실책을 또 해서 골도 넣긴 했는데 만주키치가 안희정 전 지사를 닮았어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하필이면.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오늘 어떤 스포츠계에 있는 지인이 전화 와서 그 관상이 자책골할 관상이라. 네, 어제 안희정 때문에 자기가 프로토를 했는데 안희정 때문에 틀렸다. 그래가지고 썸을 내서 다시 봤더니 만주키치가 참 그분을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댓글이 올라올까요? 지금 뭐 꺼지랍니다. 네. 왜 하필이면 지금 힘든데 그분 뭐 물론 뭐 잘잘못을 떠나서. 아예 닮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좀 사람들이 안 좋아하네요. 네. 네. 잠깐 전화 끊어보라고 하네요, 일단. 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어제 참 재미가 있었어요, 경기는. 네, 경기는 재밌어서 그 2006년 월드컵부터 결승전 스코어가 4-1 아니면 0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득점 나서 시간대도 뭐 12시여서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네. 모드리치가 이제 거기 골든컵? 네, 골든부츠. 골든부츠라고 합니까? 네. 골든볼 아닙니까? 골든 부츠는 뭐야? 골든볼. 부츠는 이제 득점왕. 골든부츠는 해리케인이 받았고 모드리치는 골든볼이라네. 네. 골든볼은 뭐예요? 잘하는 선수? MVP죠. 네, 잘하는 네. 선수인데 프랑스에서 막 혼자서 막 다 해짓는 선수가 있었다면 아마 프랑스 선수가 골든볼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2위 팀에서 뭔가 혼자서 고군분투한 선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도 좀 멋쩍죠? 불만족스럽네요. 네네네. 저희는 안 보시나 봐요. 네, 저희는 죽을 맛이고. 네. 청취자들은 어떻겠어요? 네네.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네, 봐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정인 씨, 네. 왜 연결을 하셨죠? 내가 했나요? 특채 막았어요. PD잖아, 특채 PD. 막았어야죠. 어떻게 해서든 막았어야지. 하여튼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된 게 매불쇼 오랜만인 것 와, 같습니다. 처음입니다. 야, 다음 코너가 굉장히 부담이 가겠는데. 전화가 왔네, 결국. 와. 여보. 아니라고! 아니라고! 끊어! 어제 바람 펴서 힘없는 줄 알고 전화가 왔네, 아내분한테. 네, 그거 아닙니다. 네. 네, 워낙에 김한 기자가 네. 점잖은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들어가 봅니다. 보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국장님. 자네, 네. 이제 칠성이나 킨 안 하기로 한 건가? 순간 역시 또 놓쳤습니다.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자신 없으면 랄라블라를 틀어. 죄송합니다. 네. 그건 맞는 키입니다. 맞는 키가 있잖아. 네. 자네. 저희가 이제 슬럼프 오면은 그냥 뭐 맥락 없이 랄라블라를 틀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게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기자 하나가 왔구만. 네, 오랜만에 이 기자 왔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분 이제
계약 종료된 걸로 아셨을 텐데 음. 대한민국 이 패자부활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럼 한 번 실수했다고 뭐 잘리면 맞습니다. 누가 남나 이 청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 기억하실 분들은 하시겠고 뭐 잊혀지기도 했겠습니다만 우리 윤혜준 기자 어서 오게. 안녕하세요. 윤혜준 기자입니다. 윤 기자 아주 오랜만이군. 네, 오랜만이에요.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 동정표 좋아. 그렇게 가란 말이야. 어떻게 잘 지냈나? 한 2주 됐나 우리? 그런 것 네, 같습니다.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지냈어? 네,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뭔가 잘 안 될 때, 실력으로 안 될 때는 동정표를 유발하게. 알겠나? 네. 혹시나 좀 뭐 오고 싶거나 보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안 들었나 모르겠네. 오고 싶거나 보고 싶거나. 아니, 그러니까 오고 싶거나는 이제 방송에 이제 방점을 오고 찍히고, 싶거나. 예, 보고 싶거나는 우리 이제 국장님이나 뭐 저나 아니면 동료분들, 다른 이제 기자들. 우리가 워낙 인자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다른 거죠, 관점이. 자, 네. 네, 방송은 너무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었고. 방송은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딜레마구만. 방송은 오고 싶은데. 얘네들은 너무 보기 싫고. 그 딜레마야. 윤 기자.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노래 한 곡 부르게. 뉴스할 시간이 없네 지금. 윤 기자는 어제 12시 결승전 안 봤지? 봤죠. 봤어? 네. 축구 보나? 네, 봤어요. 누구랑 봤지? 가족이랑 봤어요. 축구를 좋아하나? 보는 건 좋아하는데 그때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월드컵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걱정이 되면서도 준비는 또 했습니다. 월드컵 소식도 준비를 했단 얘기지? 네, 근데 월드컵에 이모저모 하라고 하셔가지고. 괜찮네. 뭘 해도 지금 기만보다는 나. 괜찮아. 편안하게. 그럼 어떤 거 준비해왔나? 빨리 들어가 보게. 네, 첫 번째는 일단 관중 난입 사건에 대해서 맞아. 하려고 하는데요. 4명인가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옷 입은 게 독특하던데? 네, 제복 경찰- 같은 거. 네, 경찰 복장을 한 여성 3명과 여성 3명. 남성 1명이 난입을 했는데요. 음. 이들이 단체제 락그룹 푸시 라이엇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락그룹이야. 강력한 LGBT 억압 정책에 항의하는 단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푸시 라이엇은 지난 2012년 2월 대선 3선을 노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올해 3월에는 공화당 텃밭인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열린 트리포트 뮤직 페스티벌에서 반 트럼프, 반 파시스트 공연을 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푸시라는 게 그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그 푸시인가? 네. 그 라이엇이 그리고 RIOT? 네, 썩었다? 어려웠지. 네. 뭐 썩은 뭐 이런 얘기 아니야? 폭동 의미로 알고 있는데. 라이엇? 네. 그래서 여성의 성기로 폭동을 일으킨다 이런 뜻인가 보지? 네, 약간 좀 그런. 뭐 그렇게 성기에 저거세요. 뭐에 관심 있었나 알겠어. 이 뉴스에서. 부장님, 굳이 뭐 그거를 그렇게. 푸시 라이엇이 나왔어.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구만. 그 내가 볼 땐 다 계획하에 들어온 듯한 모습이던데 그거 하나를 못 막나? 그렇게 보안 요원들이 많을 텐데 결승전이고.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아니 결승전에는 무조건 이게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 그럼. 야, 근데 그걸 못 막네. 그 해설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경기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또 분석을. 경기에? 예. 근데 저는 뭐 잠깐 그렇게 들어온 게 경기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 싶기도 한데. 왜냐면은 크로아티아가 2대1로 그때 약간 끌려가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크로아티아의 흐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 막 공격 막 역습하던 맞습니다. 그때였지. 네, 근데 그 난입 이후에 흐름이 끊겼구만. 네, 프랑스가 거의 우위를 선보여가지고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참 보면 스포츠가 묘합니다. 왜?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기운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걸 딱 끊었네. 딱 끊어버린 겁니다. 아니 이런 분들이 굳이 끊으려면 강자가 이렇게 했을 때 강자의 흐름을 끊어줬어야지. 이거 뭐 맞지 않아 앞뒤가. 저 뭐지 어제 푸틴 봤나 얼굴? 푸틴 봤습니다. 난 깜짝 놀랐네. 왜 그렇죠? 소우에 나오는 그 사람이랑 굉장히 닮지 않았었나 어제 푸틴이? 오늘 뭐 자꾸 닮은 콜로 가십니까? 참 아까 안희정 하나 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날라블라로 가야 되나? 날라블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네. 그래 이모저모 또 뭐 있었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카콜라 음료를 안 마셔가지고 크로아티아가 벌금을 물었다고 알려져가지고 약 7,900만 원의 벌금 폭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문자가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윤 기자 구연동화하는 느낌이라고 아주 극찬을 또 해주시네. 극찬인가요? 극찬이지. 그래요?
계속해보게. 해요? 내가 흐름 끊었나? 내가 난입해버렸구만. AFC라요. 죄송합니다. 네. 내가 난입했네. 미안하네. 진짜 흐름이 툭 끊긴거만요. 그래. 네. 네, 그 결승전에 오른 크로아티아가 16강전에서 약 7,900만 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는데요. 국제축구연맹은 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크로아티아에 7만 스위스 프랑, 약 7,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 이유가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덴마크와의 16강전에서 피파 승인을 받지 않은 음료를 마시면서 해당 브랜드를 그대로 노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먹었어? 그게 제일 궁금하네. 뭐 펩시 먹었나? 쿨피스인가? 맥콜. 맥콜 먹었어? 맥콜이면 대박입니다. 국장님, 맥콜이면 대박입니다. 네. 뭐 먹었대? 저는 파워에이드로 알고. 파워에이드. 파워에이드. 회사가 다른가? 코카콜라랑? 같은 회사 아니야? 아니 파워에이드도 애들이 좀 먹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 같은 회사로 난 알고 있는데. 파워에이드. 그러니까 콜라를 안 먹고 파워에이드 먹었다고 7,900만 원 벌금을 먹었다고? 와, 세게 먹네. 윤 기자 뭐해? 파워에이드를 먹었다 이거지. 야, 아무튼 좀 아닙니다. 뭐가? 러시아 월드컵 공식 스포츠 음료 파워에이드입니다. 뭐야 윤 뭐야 기자? 너 착한 척 여태 다 하더니 동화구연하더니. 야 동화구연하고 결국 동화처럼 지어냈냐? 결국 지어내. 야 동화구연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또 지어내버립니다. 얘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웃고 있을 때 아닌데 저 친구 웃어버립니다. 웃는 거에는 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졌나? 우리 졌습니다. 와 이거 파워에이드는 공식 후원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징계를 내려버리네요. 그거 먹었다고. 그거 희한합니다. 공식 음료인데 먹었다고 또 징계 내리고. 징계 내네. 기분이 크로아티아 너무 불쌍하다. 뭔가 좀 눈에 가셨나 보구만. 아니면은 파워에이드 병에다가 맥콜을 넣어서 먹었던가. 죄송합니다. 최짜장. 국장님, 네 우리 윤 기자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 그러면 뭐. 그리고 또 뭐 있나? 네, 세 번째 너는 뭐 사건 버려놓고 쑥 빠진다. 가만 보니까 쟤는 지가 이렇게 해놓고 쑥 빠집니다. 그러니까 수습은 제가 합니다. 야 진짜 못됐네. 아주 센스 있구만. 네, 세 번째 소식 하겠습니다. 음. 의리남 그리즈만이 세리머니를 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지만? 네, 우루과이와의 그 경기에서 음. 원래 세리머니를 하는데 이 그리즈만이 그때는 별다른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리즈만이 레알 소시에다드에 입단한 뒤에 우루과이 출신 라사트레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레드에서 우루과이 동료들과 함께 뛴 이후에는 우루과이를 제2의 조국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즈만은 난 늘 우루과이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 더구나 내 친구들이 앞에 있는데 세리머니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해서 네, 결승전에서 골을 터뜨린 뒤에는 그동안 못다했던 세리머니를 마음껏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했는데 그 전에 안 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구만. 네네네. 그래서 의리남이라고 많이 불리고 착하구만. 있습니다. 그리지만 어제는 좀 논란이 있었던 선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닙니까? 잘생겼던데?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리지만. 눈빛이 어쩜 그렇게 이쁘냐고. 그 집사람은 뭐 남자만 보면 그래. 국장님. 나 좋아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모님이. 자네가 왜 이렇게 질투하나? 진짜 그 사모님은 집사람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해 맨날. 하여튼 그리즈만한테 어제 흠뻑 빠져갖고 눈빛이 굉장히 눈이 깊더라고. 눈 깊은 눈을 또 좋아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윤 기자. 네. 뭐 그 헤드라인 뽑고 빨리 가게. 마무리 짓게. 헤드라인을 어디에서 뽑아야 할까요? 너 뽑고 싶은 대로 뽑게. 그럼 어디서 뽑니? 치과에서 뽑니 그거를? 국장님. 국장님. 최짜장. 역시 최짜장이야. 고맙습니다. 치과에서 뽑냐? 야 얘기해봐라 너. 자 빨리 뽑고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윤 기자. 뭐 말을 하게. 자 빨리 뽑고 가게. 뭐 치과에서 뽑든 어디서 뽑든 흰머리라도 뽑고 가게. 헤드라인. 국장님 흰머리는 뭐 별로면 별로라고 혼을 내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야, 숱하면을 뽑자. 뭐 이렇게 갔으면 내가 괜찮은데. 흰머리는 아니지 내가 지금. 야 이게 청취자분들이 또 맥골 올려주고 계시네. 맥골로 세리머니 하는 거. 이 신태용 감독 아닌가 이거? 석봉옹아님께서 스포츠 음료 맥골. 왜냐하면 신태용 감독이 일화하니까. 이거 아주 웃기구만요.
근데 여러분께 이거 못 보여드린 점은 참 아쉽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줘? 우리 윤 기자. 헤드라인. 뽑았어. 뭐가 됐든 그걸로 내가 올리겠네. 하게.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다음부턴 맥콜 대신 코카콜라를. 그래. 너 지금 머리 많이 썼다. 크로아티아 다음부턴 맥콜 말고 콜라. 콜라를. 이걸 지금 우리 뉴스 제목으로 뽑자고. 정국장님, 뭐 그렇게 날카롭습니까 오늘? 아니 맥콜 대신 코카콜라를 가자고. 네. 괜찮지 않습니까? 야, 네. 진짜 보도본부 다 망했구만. 윤 기자, 너와 나가 우리 보도본부를 지금 망치고 있어. 아유. 7,9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렇지. 맞네. 그래. 아무튼 오늘 함께해서 너무 고마웠고, 윤 기자 아주 매력적이네. 참 잘하네 근데. 잘해. 워낙 달변가입니다. 국장님, 제가 강력 추천했습니다. 우리 사주한테. 야, 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쉬질 않고 잘 알아. 네, 달변가입니다. 네. 우리 저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게. 또 2주 후에 뵙는 걸로. 이번에 3주 후에 그 욕심이 어떻게 그래 과하나. 3주 후에 뵙는 걸로 하네. 3주 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자, 윤 기자 아무튼 잘 들어가기 바라네. 네, 감사합니다. 자, 국장님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뭐 들을 건 있나? 뭐 우리 국장님 듣고 싶은 노래 하나 뭐든지 가능하죠. 그래? 네. 그러면 반편지 한번 들을까? 그거 좀 그만 좀 들어. 제발 좀. 무제한 야, 요금 진짜 너무한다. 야, 광고를 갑자기 이렇게 틀어주는 게 어딨어? 얼마 없는 통장을 비우고 여기까지만 듣자, 우리 인간적으로. 용량 제한에 포복거리는 박자 정확히 맞지 않나 이게? 우리 음악 전문가 최찬이니까 어떤가? 이제는 싫어. 이 긁어주는 거. 랄라블라 유 플러스 랄라블라 유 플러스 랄라블라 유 플러스 랄라블라 유 플러스 유 플러스 유 플러스 랄라블라 하이. 형. 향수 못 써. 이게 또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라는 거 아니야? 아니 비누 말고 향수 말이야. 뭔데 이렇게 미묘하게 좋은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게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라고 자식아. 이게 샤워만 해도 살냄새를 아주 명품 향으로 바꿔주는 그런 비누야. 그래서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막 옷 벗어라, 막 좋은 냄새 난다, 난리다 난리.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천연 원료로 땀 냄새, 아저씨 냄새는 없애고 매력적인 잔향을 남겨주는 올인원 향수 비누. 포털 사이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해주세요.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매부쇼 너무 재밌으시죠? 근데 구독이랑 하트는 누르셨어요? 예, 매일 오후 2시 시민들 웃게 해주고 그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런 주문 프로그램,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커뮤니티에서 너무 재밌다, 이래서 체육체육 하는구나, 저래서 정영진 하는구나, 등등. 이제는 정영진 체육을 전국구 스타로 만들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체육의 매불쇼. 정말. 야, 돈도 안 받고 광고를 틀어주는 게 어딨어. 나중에 후불로 꼭 받게 이거. 네, 정희 씨. 네네네. 끝났군요. 네, 국장님 가셨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다음 코너 들어가 네. 봐야죠. 우린 또 뇌를 채우는 그런 네. 시간 아니겠습니까? 많이 비었어 오늘. 그렇습니다. 네. 정박님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정박님 만나서 뇌 채우러 갑니다. 내 뇌를 부탁해. 네, 내 뇌를 부탁해. 지식 주유소 지금 네. 막 떠올랐습니다. 지식주의소. 좋습니다. 충전했네. 충전합니다. 자, 지식 주유소. 네. 우리 정박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무슨 일 하시죠?
요즘 뭐 일당백 열심히. 참, 진짜 맞죠? 그 본업인 게. 아니, 본업은 그냥 컨텐츠 네. 기획 및 생산. 네. 뭐 생산을 내십니까? 책을 만들어내죠. 네. 작가죠, 그러면. 아니, 뭐 작가라기보다 뭐. 네. 제 개인적으로 일전에 책을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최욱의 원포인트 연애에서. 썼죠. 그 이제 5,000권을 냈었죠. 네. 많이 팔릴 줄 알고. 많이 그러다가 이제 팔렸잖아, 그래도. 재고가 많이 남았었잖아요. 네. 이제는 1,000대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재고가. 와. 그래도 꾸준히 팔리고 있네. 꾸준히 팔립니다. 스테디셀러네. 네, 맞습니다. 네, 정박님. 네. 이 코너를 위해서 어떻게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시간 투자를? 아니, 뭐 시간 투자 많이 하죠. 고맙습니다. 뭐,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다 확실히 청취자분들만큼 현명하고 분들이 없어. 정확한 분들이 안 계신 게 그게 다 느껴지나 봐요. 진심이 통한다. 통하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걸로 저희 뇌를 채워주시겠습니까? 뭐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작가분께서 네. 한반도 비핵화 역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오도가 내려갔군요. 작가 말 듣고 된 적 없는데. 원래 뭐 하고 싶으셨는데요? 저는 최근에 대입제도 관련해가지고 요즘 뭐 제 애도 중3이니까 지금 중3을 대상으로 향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뭐 대입제도가 뭐 복잡하게 있는 건 좀 너무 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입시제도 자체는 왜 있는 겁니까? 입시제도는 본래 그 입시제도가 시작된 것은 중국의 과거제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를 통해가지고 과거가 본래 두 단계가 있는데 학생을 뽑는 게 있고 그 학생을 뽑은 학생을 대상으로 관리를 결국 진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본래 중국의 왕들이 귀족의 세력을 지방 호족의 세력을 억누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아가서는 뭐가 됐냐면 결국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뽑아가지고 군대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문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과거고 지금 오늘날의 시험제도. 입시라든지 시험제도라고 볼 수 있죠. 괜찮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쓰고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중국의 제도가 그럼 전 세계적으로 간 거예요? 예, 중국의 수나라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중국 20세기 청나라에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폐지가 됐지만 거의 한 1400년 정도 이어본 거죠, 과거가. 그리고 19세기 이제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에서 그 중국의 과거 제도 같은 이렇게 좋은 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가 있구나 해서 뽑아가지고 간 거죠. 그래요? 그럼 외국은 예를 들어 뭐 소르본느 대학 이런 데 한 4, 500년 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런 데는 그럼 입시를 안 봤습니까? 그때? 본래 대학이라는 것은 중세시대 대학은 기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곳이죠.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곳이죠. 네. 그럼 그냥 아름아름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근데 공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되겠다라든지 결국 이제 하나의 귀족 자제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된 거지. 대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교육이 아니거든요. 귀족 교육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럼 시험은 안 봤었구나. 지금의 입시는 중국이 수출한 거군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 재밌네. 근데 그 재밌는 걸 오늘 못 한다는 거죠? 아니, 다음에 하시죠. 작가의 난입으로.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비핵화 관련해가지고 뭐 핵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다 이거죠. 네, 요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핵 개발의 역사. 네, 한반도에서 핵의 시작. 네,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핵의 시작. 네, 이거는 미국이 미국뿐만이 아닌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전략 핵이라는 거 갖고 오면서부터 핵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핵이 그때 있었어요? 일본에서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 북부에 아주 우리 광물질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우라늄 같은 경우는 북한에 아주 매장량이 많아요. 북한에 많아요. 네, 히토리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특히 북한 쪽에 발전 설비가 많아가지고 그 핵폭탄을 만들려면 아주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북한의 지리적 입지도 좋고 해가지고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에서 그 원산 지역에서 핵폭탄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핵 무기에 대한 개념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일본 군부의 만주사변을 기획했던 일본 군부의 이시하라 간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1941년에 낸 책에 보면 새로운 폭탄이 만들어지면 이건 도시 자체를 하나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벌써 한 1930년대 말 4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그때도 있었고. 독일도 했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그 유명한 불확정성의 원리를 만든 그 하이젠베르크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핵분열의 원리를 개발한 오토한 같은 이런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나치에서 실제로 핵폭탄을 만들어라라고 계획을 했는데 일설에는 이 사람들이 양심상 그 개발 계획을 지연했다라고도 하고 실제로는 이게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한반도의 일제 강점기 때 이미 핵무기 개발의 시작이 됐었고, 네. 일본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시 한국 전쟁 때 우리 네. 그 유명한 메가드 장군이 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밀리니까 네. 한반도 북부에 만주와 한반도 그 북부 국경 사이에 혼자 폭탄을 그 당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30발 정도를 폭탄 투하를 허가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실제 그게 받아들여졌으면 바로 한반도에 세계 사상 최초 두 번째 폭탄이 투하됐겠죠. 네. 그 메가드의 계획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일종의 방사능 벨트를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중국이나 소련의 군대가 한반도 땅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사능 벨트를 만들겠다. 아예 방사능을 쭉 깔아버려갖고.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람은 우리가 서풍지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위도상으로. 편서풍. 예, 네. 서쪽에서 불어오잖아요. 네. 그럼 중국에서 불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 그렇죠. 한반도 북부가 완전히 죽음의 땅이 돼버리겠죠. 네. 그 메가더가 그런 걸 기획을 했었고. 메가드뿐 아니고 사실 전쟁 기간 내내 미군 폭격기가 핵폭탄인데 탄두만 안 실은 핵폭탄을 가지고 평양 상공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작전을 한 거예요. 그걸 허드슨만 작전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당시 평양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계속 그 리찌웨이 장군이 계속해서 그 폭탄 폭격기를 출격시킵니다. 무서워. 탄두만 닮은 그냥 핵폭탄인 거. 그렇죠. 바로 그는 언제든지 상시할 수 있는 훈련을 전개를 한 거죠 그 당시. 무섭네. 네, 그렇죠. 끔찍합니다. 근데 진짜.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됐냐면 50년대 우리나라 핵폭탄이 이제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배치가 돼요 벌써. 네, 50년대? 50년대 중반부터 55년 이후부터 핵폭탄이 배치되기가 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래서 1976년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남한 땅에 미군의 핵무기가 700발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과 함께 이 핵폭탄을 철수시키겠다. 이거를 대통령 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트럼프보다 미리 앞서가지고 미군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제안을 공언한 거죠. 700여 개나. 네, 700여 개. 남한에만. 네. 실제로 갖다 놨었고. 그렇죠. 북한에 당연히 있었겠죠. 북한에는 없었다고 봐야죠. 없었어요? 북한은 핵폭탄을 개발한 거는 2000년대 이후에 개발한 아니 거죠. 그 소련이 또 갖다 놓고 이러진 않았습니까? 핵폭탄이라는 건 함부로 같이 나올 수 없죠. 북한과 소련 사이에 그런 핵폭탄을 전개를 할 수 있는 협정이 맺어진 건 아니죠. 네. 우리는 미국과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가지고 해구산을 그걸 받으니까 미국이 핵시설을 전개를 할 수 있죠. 그럼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네. 사실 핵 개발의 원조는 북한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리 남한의 박정희 정권에서 제일 먼저 핵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이희소 박사 이렇게 나오는데 좀 과장은 있습니다만 이미 1972년에 프랑스하고 비밀리에 접촉해가지고 일종의 우리 재처리 시설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핵폭탄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우라늄을 농축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핵발전소에서 연료를 쏘고 나서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거기서 플루토늄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핵폭탄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재처리 시설은 지금 돈으로 300만 달러만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30억 원만 있으면.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쉽네.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이미 72년에 만들어가지고 네. 박정희 정권에서 74년에 그 설계도가 완성이 됩니다. 미국 몰래? 미국 몰래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알았냐면 74년에 인도가 핵폭탄 실험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핵이 확산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한번 이 핵과 관련된 시설과 이런 거를 CIA를 동원해가 쫙 살펴보는데 이 무역의 어떤 물자들이 어디를 가냐니까 전부 다 서울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가거든요. 한국의 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뭐 총리, 외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해가지고 딱 이걸 들이대는 거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포기해라. 포기 안 하면 골아파질 거다.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76년에 카트가 당선되고 나서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핵폭탄 다 철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9년에 카트가 한국에 와가지고 회담이 열리는데 그 회담 내내 완전히 그 당시 배석했던 외교관의 말을 들리면 동맹국의 원수들끼리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정말 살벌하고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박정희 당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카트 면전에 대고 45분간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게 하고 자기 혼자 45분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핵 문제로? 핵 문제와 주한미군 관련해가지고. 근데 핵 문제는 공식적으로 다뤄진 건 아니고 이미 핵 문제는 카트가 프랑스의 당시 권력자들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자꾸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놀면 우리 협조 못한다 해가지고 결국 박정희 정권의 발전 계획을 다 중단시키게 만들었죠. 압력을 넣어가지고. 네.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간 기획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게 기획하고 좀 다릅니까? 기획하고는? 근데 이제 당시에 박정희 정권의 핵을 왜 개발을 추진했냐고 하면 70년대 초중반에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식으로 계속 공산화가 되니까 도미노 이론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세계가 지금 공산혁명의 물결이 휩쓸고 있고 네. 그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가 중국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남조선 해방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럴 것은 군사 분계선이요. 얻을 것은 조국 통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 가서 좀 협조를 해달라. 근데 중국하고 소련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극구 만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당시에 상당히 이게 큰 흐름에서 어떤 공산 세력이 압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공산 세력의 압력에 이걸 막고 그리고 당시 또 미군이 닉슨이 68년에 당선되면서 닉슨 독트린을 인해 가지고 1970년에 아무런 동의나 양해를 없이 그냥 주한미군 일개 사단을 그냥 철수시켜버려요. 그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이 완전히 개무시를 당했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자위권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자주국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핵폭탄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국방비가 75년에서 78년 3년 사이에 국방비가 4배나 뛰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돈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어떤 국내 정치적인 상황과 국외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가지고 그런 핵 개발을 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91년에 소련이 몰락하고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니까 결국 북한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핵 개발에 나서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네. 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우리 정박님은 왜 언제부터 네. 웃음의 비핵화를 선언했냐고. 언제인지 몇 년도인지만 좀 밝혀달라고 하시네요. 조국의 생존이 핵폭풍 전야에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 뭔가 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을 좀 했다고 봐야겠네. 아니 근데 이 핵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해서 자주국방이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겠죠. 또 다른 문제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해서 더 많은 도발이라든지 또 더 많은 또 저런 무기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군비 경쟁이 에스컬레이터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충돌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는 그런 차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과연 핵을 가지는 게 이게 유의미한 건지 그건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그럼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이렇게 개발하고 했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잘못된 일입니까? 그럼 잘 되고 못 되고는 좀 더 짚어봐야겠습니다만 뭐 일각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루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국수주의적인 입장이라든지 좀 민족 지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첫 번째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국이 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결국 대외 교육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나라들 간에 평화롭게 지내야지 결국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박정희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핵을 개발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그게 좌절되죠? 좌절됐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내린 결론은 딱 하나죠.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좌절시킬 수 있다. 이게 교훈으로 나타난 거죠. 그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네. 근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은 많습니다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비화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죠. 미국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제가 얼핏 우리 정박님한테 살짝 들었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일본의 뭐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미국이 맘먹으면 제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거라기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의 다나카 수상 같은 경우가 나름 70년대 일본 중국과의 수교를 미국에 앞서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잖아요. 먼저 중국과 간 것은 닉슨이 먼저 갔는데 수교는 미국, 일본이 먼저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나카 같은 경우가 결국 나중에 로키드 스캔들이라는 혐의를 받고 낙마를 하게 되는데 그 로키드 스캔들이란 뭐냐면 전투기를 일본이 사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지 않습니까? 그 리베이트 받은 회사가 그냥 다나카한테 줬다고 흘린 거예요. 그럼 100% 잡혀가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 줬다. 일본 정치인 누구에 돈 줬다. 그럼 바로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1990년에 당시 일본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이라고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평양을 방문했단 말이죠. 김일성을 만나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네마루 신이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북한을 수교를 해가지고 다시 일본의 당시 뭐 좀 경기 침체를 타개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건데 결국 가네마루 신도 곧이어 미국 정부가 흘렸다고 추정되는 스캔들로 바로 낙마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가 미국의 속국이다라는 것들이 갈수록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네. 자, 그러면 이제 남한은 네. 이제 그렇게 네. 핵 개발이 이루어지려고 했고 네. 좌절됐고. 네. 북한은 그럼 언제부터 핵 개발을 시작한 겁니까? 북한은 더 사실 50년대부터 북한도 계속해서 이제 핵폭탄 연구를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거는 70년대 후반에 70년대 후반. 예, 당시 김일성 주석이 이승기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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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왜 이렇게 또 선정적인가 했죠. 이승기 박사. 그 이분이 본래 남한 출신인데 네. 그 비날론이라는 나일론 비슷한 섬유를 개발한 그 인공 섬유, 나일론 같은 거. 네. 그를 아주 이제 주체 섬유라고 유명했는데 북한에서 이 사람한테 총책임자의 역할을 맡긴 거죠. 폭탄을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들어라. 섬유 만들던 사람인데요? 기본적인 화학의 어떤 원리를 갖고 있고. 그래요? 원래 책임자들은 꼭 그 전공을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도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 핵폭탄을 만든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 오펜하이머가 직접적으로 뭐 연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을 잘 추설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기 박사한테 이제 너가 한번 좀 핵을 만들어봐라.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 추진이 됐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된 것은 우리가 그 91년 소련 몰락 이후로 봐야죠. 근데 미국에서 영변에 원자로가 있다라는 걸 파악하게 된 건 82년. 인공위성을 찍다 보니까 이게 발견하게 된 거죠. 몇 년이요? 1982년. 82년. 네, 영변에 이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북한이 본격적으로 원자로 활동을 시작하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당시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 그 당시에 미국에서 날라와가지고 우리를 막아준 거예요. 제발 선제 공격을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우리가 다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89년부터 이제 세계 얄타에서 몰타로 냉전 체제가 해체돼 가는데 남한에서 또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또 어떤 전쟁이 시발돼가지고 세계 전쟁으로 나가면 골치가 아프니까 일단 막은 거예요. 일단 막았구나. 그 당시에는 미국이 막았어요. 한국. 야, 그 희한하네. 우리가 전쟁하려고 했었다고요? 선제 타격을 당시 노태우 정부 국방장관들이 국회 답변에서 흘리기도 했죠.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영변 핵시설 원제를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해가 외과 수술적으로 처치해내겠다. 딱 도려내겠다 이런 식으로.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사실 그 말뿐입니다. 말뿐이에요 또?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F-16 그 핵 전폭기에 폭탄을 달아가 간다 하더라도 F-16이 평양을 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돌아올 때쯤 되면 개성에서는 연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조종사가 탈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그 시설을 안 줘요. 그 F-16이 독자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면 레이더 해피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달게 되면 전투 반경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양에 가면 돌아오다가 다 격추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 공격용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이라든지 사거리 제한을 하는 이유가 한국 자체적으로 절대 공격하지 못하게 미국이 딱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전시작전 지휘권은 미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야, 얍삽하네. 얍삽한 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예전에 2010년에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을 때 당시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공격을 해라고 했어요. 그 원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 안보수석을 했던 천정우 씨가 사후에 증언을 하는 거에 따르면 그 원점에 대해서 F-15에서 공격을 해라. 물론 당시 F-15에 미사일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공격을 해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실제 상황을 장악한 사람은 미국 합참의장이 날라와가지고 남한 내 한국과 미국의 연합전력을 장악을 한 거예요. 지금 절대 경경망동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확전을 자제해야 된다. 실제로 미국의 역할이 많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점 타격을 그럼 제대로 못한 게 우리는 하려고 그랬어도 미국이 허락을 안 해서. 왜냐하면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네. 군인들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매뉴얼에 따르면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동의를 거쳐야 되고 물론 이제 상황마다 이제 여러 가지 단계별 작전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다시 이제 북한 핵개발로 넘어가서 이제 82년에 이제 영변에 그때 이제 처음에 포착이 됐고 91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됐다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 남북 대화 분위기가 잘 됐거든요. 91년에.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연영묵 총리도 서울을 방문하고 우리나라 정원식 총리, 당시 국무총리끼리 또 회담도 하고 해서 결국 91년 12월에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만들어내는 거죠. 92년에? 91년 말. 91년 말에. 그래서 92년 1월 달에 당시 이제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평화 시기가 가장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92년 1월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92년 1월이었다. 92년. 그래서 92년부터 잘 돼갑니다. 그 당시 남북 대화도 아주 활발했고 잘 실제로? 돼갔죠. 근데 9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당시 남북 대화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가 잘 풀리는 과정에서 당시 또 보수 세력들이 좀 위기감을 느낀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당시 터진 게 92년 10월달에 중부 지역당 사건이 터지거든요. 이선실이라는 간첩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대규모 온갖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었다. 조선노동당의 지위를 받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10월달에 어떤 조직 사건이 터지게 되고 또 당시에 우리가 비핵화를 하면서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당시 그레그 대사라든지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 측이 팀 스피드 훈련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92년에 이제 안 했어요. 그래 정말 평화로웠거든요.
근데 92년 말 넘어가면서 전격적으로 93년 팀 스피릿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한국, 미국의 군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지금까지 우리 팀 스피릿 훈련 안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갑자기 또 전쟁 훈련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93년에 결국 우리가 아시다시피 93년 3월 달에 북한이 우리 IAEA를 탈퇴하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왜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팀 스피릿 훈련이, 사실 팀 스피릿 훈련은 핵폭탄을 사용하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왜 갑자기 했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평화 분위기에 여러 가지 불만을 느낀 한미 양국의 군부 강경파에서 강경파가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상 갑자기 이걸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93년에 NPT를 탈퇴하겠다 해가지고 IAEA가 NPT 이제 그 탈퇴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고 금방 이제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거죠.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이제 북한이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협상을 하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칼루치 차관보, 북한의 강석주 부상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죄송한데 자꾸 말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좌절감 느끼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뭘 자꾸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표현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잘하면 뭐 아주 그 쪼다로 만드세요. 네. 자, 그렇게 해서 93년이 잘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대결 분위기가 고조가 됐는데 그때 또 북한에서도 입장이 김정일 입장에서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친이 내가 다시 나서겠다고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아들에게 섭정에 이제 아들에게 대리 청정을 시켰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된 거예요. 내가 다시 복귀를 해야겠다. 그리고 94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밝히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실패했다. 살밥에 이밥에 고깃굴 주겠다는데 실패했고 그게 난리가 난 거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말이 신이 말일순인데 실패를 자인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국정의 복귀가 다시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 김정일 입장에서 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일이 아빠 죽인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게 또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나오는 그 이제 그런 게 그 소설이 또 나오죠. 그렇게 김정일이 사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소설 가지고 24년에 죽었잖아 김일성. 그게 뭐 일리가 있어 보인다. 8월인가 죽었죠, 그죠? 네네. 7월에 죽었죠. 7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93년 말에 이 대결 상황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우리 이제 2016년에 사드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2013년 말에 배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 패트리어트가. 그러니까 북한은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야, 이거 한판 하자는 거구나. 한판 붙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이제 94년부터는 거의 이제 전쟁 분위기 차근차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4년에는 이제 뭐 상황 다 끝났고 전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94년 3월 달에 판문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부 이제 당시 차관이죠. 홍영대 차관하고 북한의 박영수가 만났는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그때 거기서 나오는구나, 불바다. 네. 완전 벼랑 끝이라고 그때 했죠. 벼랑 끝 되버렸죠. 그 당시 어느 정도냐면 94년에 결국 그 이후로 이 모든 남한의 장군들도 이제 곧 전쟁을 하겠구나라고 결심을 다지게 있었고 94년 5월 18일 날 미군의 모든 사성 장군하고 해군들이 다 국방성에 펜타곤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 모든 계획을 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딱 논의를 다 하고 나서 다 모여가지고 실전 훈련 실전이 아니죠. 실전 딱 하고 나서 다음 날에 5월 19일 날 백악관을 방문하는 거예요. 당시 페리 국방부 장관, 샬리 카시빌리 합참의장, 럭 주한미군 사령관 완전히 전쟁하자고 딱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심각했네. 예. 1994년 5월 19일 딱 안을 줍니다.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 근데 그 전쟁을 하는데 그 보고를 받고 클린턴이 이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죠. 왜냐 94년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요즘 이제 트럼프가 하듯이 자, 이 보고에 따르면 최초 90일 동안에 전쟁이 발발하면 최초 3개월 동안에 주한미군 5만 2천 남한의 국군 49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한다. 민간인은 뭐 수백만이 죽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이게 딱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 클린턴 입장에서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여론이 안 좋게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네, 베트남 전쟁은 거의 15년간 해가지고 5만 명이 죽었는데 이거는 90일 동안에 5만 2천 명이 죽는다니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그날에 이제 마지막 보고를 계기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이 방향이 모아지거든요. 근데 모아지지만 또 다음날 또 북한이 또 연료봉을 IAEA가 봉인을 해놓은 걸 제거하고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안 되겠다. 본때를 보이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클린턴은 마지막으로 내가 이게 북한을 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 한 명이 튀어나오죠. 그때 저 남부 조지아에 땅콩 농장 하시는 분이 한 분 튀어나오죠. 그렇죠. 카터 전 대통령이 평화 특사를 가겠다고 튀어나오죠. 북한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카터가 평양에 날아가서 김일성과 회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분위기를 끌어내가자. 이렇게 극적인 타결을 하고
결국 위기가 진정된 거죠. 아, 진짜 이거 엄청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네. 네, 그때는 당시에는 94년에는 지금은 뭐 북한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여러 번 원자폭탄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도 사재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면이라든지 생수. 네네. 그 당시는 94년에 사재기가 막 라면, 생수, 쌀 막 사드리고요. 진지하게 진짜로. 그때 진지한 게 진짜 그때 그랬죠. 와, 심각했네. 그리고 당시에 정시가 그때 25% 하락했죠. 주가 지수 25%. 와, 25%? 네. 와, 그럼 클린턴이 살렸네. 클린턴이 살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카트가 살렸다고 본다고. 카터가? 하는 거죠. 네. 와. 근데 카트가 살린 것도 아니고 평화를 사랑하는 남북한 7천만 동포가 살린 거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클린턴, 카터 네.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자신의 뭐 정치적인 생명도 걸려 있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네. 살렸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없으면 이렇게 전쟁이 안 났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 또 너무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아 루인스키 그거 제가 욕 많이 했는데 이제 빼드릴게요 이제. 어우 진짜 위험한 순간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도 위험했지만 2013년과 2015년도 아주 위험했죠. 아주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오고 13년, 15년이요? 네, 2015년은 목함질의 사건. 네. 2013년은 개성공단이 빌미가 돼가지고 한번 큰 사건이 벌어질 뻔했죠. 그때 그렇게 심각했었나요, 기억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2013년에 본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었나요? 그 양반이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기자들 물음에 개성공단에서 민간인 억류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당연히 가서 구출을 해야 된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몰랐던 안보 위협을 다시 하나 발견한 거예요. 개성공단을 빌미로 해가지고 남조선 애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남조선이나 미국에서 개성공단을 열어줬는데 개성공단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억류돼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막 개성공단 그때 그래가지고 갑자기 통행을 막고 그 한 몇 달간 그렇게 아주 그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2013년. 13년이죠. 그리고 15년은 뭐예요? 2015년 목함질의 사건. 그게 그렇게 심각했었나요? 목함질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본격적인 국제적인 충돌 가능성이 아주 고조가 됐죠. 고조가 됐어요? 네. 괜히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정박님 이 코너 살리려고? 아닙니다. 그 사실 요번에 무슨 영화 나오죠. 예전에 우리 97년 흑금성이라고 그 우리나라 정보사에서 기획을 한 거거든요. 우리 정보사의 장교가 불만을 품고 정보사에서 불만을 품고 잘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이북에 침투를 시키는 거죠. 북한 쪽에 사업가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김정일하고 직접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그 실화거든요. 그걸 다룬 영화가 이번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실제 2015년 그때 구속이 돼요. 우리나라에 그 작게 5027을 누설했다고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북한이 일부러 알렸다는. 우리 이 정도로 이제 재래식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당신들 핵 가지고 있어봤자 꼼짝 못해라는 식의 일부러 알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잘 모르던 사이 부지불식간에 전쟁 위협이 꽤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래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넘어왔네요 지금까지는. 그러네. 네. 야,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 순간순간 끔찍하네. 네. 우리 지금 전방에 계신 군인분들께 참 감사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 좀 이따 누가 나올 거거든요. 누가 나와요? 신지혜 씨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네요. 네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좀 계속 나오는 이야기니까 핵 문제는 요거는 한번 좀 여러 번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두면 이용하고 쓰임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승기가 뭐라고 그랬죠? 비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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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노래는 그럼 이승기로 가야 되겠네. 이승기로 가야지 그러면. 뭘로 가? 누나 내 여자니까? 에이 그건 안 돼. 그럼 그거는 싫어해. 그럼 뭐 있지? 사람들이 그 여행을 떠나요. 북한 노래 하시죠 왜? 북한 노래 뭐 있어요? 반갑습니다. 진짜 웃음의 비핵화 완전히 선언했구만. 아유 참가. 휘파람. 참 진짜. 이승기의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여행 떠날까요? 네, 쉽게 가겠습니다. 북한 노래 이제 여행 떠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들으면서 우리 정박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않는데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게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놀리는 것이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든 농담을 하는 것이든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음과 같이 농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기의 생모라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괴롭혀서 아기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 글을 널리 공유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성이고 익명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연인의 슈퍼, 사랑스러운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동갑내기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의 가장 친한 이성 친구에 대해 선입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 내 첫 남자친구는 트랩보이였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녀를 알게 된 후에 나는 그녀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다른 여자애들과도 막연한 관계였는데 저를 알고 나니 완전히 단절됐어요. 항상 매우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그녀가 나와 함께한 과거 행동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거의 1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충격을 받았고 큰 논쟁을 벌였고 그녀는 크게 울고 사과했습니다. 결국 나는 여전히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놓아버렸다. 하지만 내 조디악 표지판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지만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의 이성적인 자아. 나는 거의 1년 동안 그녀와 다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후 그녀의 오랜 지인 중 한 명입니다. 점차 두 사람은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하루 종일 썸을 타네. 애인한테 미안한데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애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실제로는 마침표를 묻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그 여자가 20개월 사귄 애인한테 문자.